병원에서 한 억만장자가 절박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아픈 남동생을 안고 있는 7살밖에 안 된 가난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아래의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두 번째 기회를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힘을 보태주세요.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박서준은 서울종합병원 내부를 셀 수 없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32세의 기술 분야 억만장자로서 그의 까다로운 생활 방식은 정기 검진이 필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몇 주 전에 이 방문을 예약했고 시내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회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무균 상태의 대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들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요. 의사가 필요해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급실 로비 한가운데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7살도 채 안 돼 보였고 옷은 닳고 더러웠으며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을 멈추게 한 것은 그녀가 가냘픈 팔에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3살쯤 된 작은 소년, 유령처럼 창백했고 그의 작은 몸은 그녀의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발요. 소녀는 다시 울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애가 너무 아파요. 돈은 없지만 제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갔지만 서준은 이미 휴대폰을 잊은 채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이 그녀의 팔에서 작은 소년을 부드럽게 받아들고 이중문을 통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따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서진이. 나 서진이랑 같이 있어야 해요. 그녀는 소리쳤고 더러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장면에 무언가가 그가 수년간의 무자비한 사업을 통해 쌓아 올린 갑옷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야야.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크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서연. 쟤는 제 동생 서진이에요. 겨우 3살이에요. 저한테 남은 전부예요. 너한테 남은 전부라고. 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손등으로 코를 닦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랑 서진이뿐이에요. 그런데 애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돌보려고 했는데 계속 더 나빠지기만 해요. 쉼터 아주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진정해. 서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쉼터에서 지내고 있니? 서연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더는 없어요. 하지만 박 대표님, 그녀는 그가 차고 있는 방문객 배지에서 그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가진 건 뭐든지 드릴게요. 제발 제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저한테 남은 건 개뿐이에요. 서준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소녀, 이 7살짜리 아이가 절박한 어른처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한 의사가 이중문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일어서서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의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누나예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의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동생이 아주 아프단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야. 혈액과 골수에 영향을 미치는 암의 일종이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 하지만 그는 망설이며 클립보드를 보았습니다. 보험이나 지불 준비가 없으면 유감이지만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뇌가 따라잡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의사는 놀라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제안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병의 치료비는 앞으로 수억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서준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세요. 최고의 종양 전문의를 고용하세요.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마치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서준은 그녀의 눈물 얼룩진 얼굴을 내려다보며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윤과 주가를 넘어선 목적의식. 진심이야. 내 동생은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의사가 준비를 위해 달려가는 동안 서연은 서준의 허리에 팔을 감고 그의 비싼 양복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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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은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고 그의 눈도 예상치 못한 눈물로 따가워졌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동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죽었던 그 밤을 기억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10살이었고 무력하게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정상을 향해 싸우고 제국을 건설하고 경제 잡지 목록에 이름이 오르는 박서준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다른 어린 소녀, 또 다른 아픈 아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이신가요? 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서연이 지난 10분 동안 말해준 것 외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의 친구입니다. 간호사가 그의 정보를 가지고 떠나는 동안 서준은 이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흔들며 그들이 서진이를 데려간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서연의 아래 십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그분들을 쳤어요. 즉사하셨대요.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시내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어요. 엄마는 우리랑 집에 계셨고요. 정말 유감이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아동복지과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서진이는 위탁 가정으로, 저는 다른 곳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걔를 데려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도망쳤어요. 여러 쉼터를 전전하면서 제가 걔를 돌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걔를 돌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단지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서준은 이 사나운 어린 소녀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지만 그녀가 그렇게 작고 외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재빨리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6개월 전 사고로 사망한 엔지니어 이정훈 신원조회 서울지역. 가능한 한 빨리 전체 보고서 필요. 몇 분 안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초기 검색 결과 대표님 회사의 제조 부서인 서준테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1시간 내로 전체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그의 회사 서준이 CEO로 있는 바로 그 회사에서 일했다니.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우연일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보안팀의 또 다른 메시지. 대표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로 의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엇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까? 서준은 서준타워 47층 코너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파일을 응시했습니다. 마닐라 폴더는 1000kg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이정훈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정훈 35세 서준테크 제조부서의 선임기계 엔지니어, 아내 김민지 33세와 결혼, 두 자녀 서연 7세와 서진 3세, 2월 14일 특별한 날에 사망했으며 경찰은 처음에 차량 과실치사로 의심했지만 트럭 운전사가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트럭은 사고 며칠 후 해산된 유령 회사 소유였습니다. 서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정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왜?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가 서진의 사건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택한 소아종양 전문의인 박지영 의사였습니다. 박 대표님, 서진이의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학 요법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면역 체계가 손상되었어요. 서연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아이들은 부스러기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암과 방치의 영향과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준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영양 공급이 있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다른 게 있습니다. 서연이가 동생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동생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자고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동생을 데려갈까 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6개월 동안 서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당연히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20분 안에 가겠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박 의사가 설명한 그대로 서연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이의 침대 옆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동생의 손가락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팔에는 정맥 주사가 꽂혀 있었으며 숨은 규칙적이지만 얕았습니다. 서연은 서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서준은 부드럽게 말하며 다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나라 최고야. 사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작별 인사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준은 가슴이 조금 더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물어볼 게 있어. 아빠가 자기 일에 대해, 직장에서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니? 서연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늦게 집에 오셔서 엄마랑 속삭이셨어요. 어느 날 밤 아빠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안 된다고. 무슨 증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고 전날 밤 아빠가 저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서연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빠가 뭘 주셨니, 서연아? USB 드라이브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제 배낭에 숨겨두었어요. 쉼터에서도 계속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요. 서준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서연아, 그 USB 드라이브는 아주 중요할 수 있어. 내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봐도 될까? 서연은 그의 얼굴을 살피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서진이의 침대 밑에 있는 낡은 배낭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안감 안에 숨겨진 주머니를 열고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서준의 손바닥에 그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믿어요. 서진이를 구해주셨잖아요. 좋은 분이세요. 서준은 USB 드라이브를 손가락으로 감싸며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장치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 때문에 이정훈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제 서준이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너와 서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것을 믿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가 병원을 떠날 때 서준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3층 위에서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병원 창문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찍고 전화기에 작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의 아이가 그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대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박서준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그가 똑똑하다면 그냥 떠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서준은 그날 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준타워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갔습니다. 창문이 없고 3단계의 보안 허가가 필요한 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정훈의 USB 드라이브를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지 않은 격리된 컴퓨터에 삽입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훈은 서준테크가 2년 전에 수주한 기밀 군사 계약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어 시스템용 특수 부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의 파일에 따르면 무언가 잘못되었고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문서들은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실패, 저급자재 사용, 위조된 안전보고서, 현장에서 치명적으로 고장 잠재적으로 그것에 의존하는 군인들을 죽일 수 있는 부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일련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이 문제들을 그의 상사인 김영철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불규칙성은 위에서 승인된 일시적인 비용 절감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연방 당국에 가겠다고 위협했을 때 영철은 소름 끼치는 메시지로 답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사람의 양심보다 더 크다. 내 가족을 생각해라, 정훈. 서준은 마음이 급해지며 뒤로 기댔습니다. 김영철은 그의 부사장 중 한 명이었고 서준이 3년 전에 직접 승진시킨 사람이었고 제조 부서를 운영하도록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철이 이정훈의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그만 찾아라. 아직 할 수 있을 때 떠나라. 아이들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부수적인 피해다. 서준의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인 서연이와 서진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팀장, 완전한 보호팀이 필요해. 서울종합병원 소아종양병동의 24시간 감시. 아이 2명 이서연과 이서진. 내 개인적인 허가 없이는 아무도 그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그 일을 끝내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 가족처럼 그 아이들을 보호해줘. 알겠나? 1시간 안에 현장에 팀을 배치하겠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화면의 문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폭로한다면 그는 자신의 회사 내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며 군사 계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서준테크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폭로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 있고 서연이와 서진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온 서연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방 밖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에서 왔다고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은 아무도 부른 적이 없다고 해요. 무서워요. 서준은 이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문 잠가, 서연아. 박 의사 선생님이나 내가 보내는 경호원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마. 지금 가고 있어.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 그는 복도에서 사무실을 나오는 김영철을 얼핏 보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으로 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병원에 도착하여 그의 경호원 2명이 서진이의 방 밖에 배치되어 있고 서연이는 박 의사와 함께 안전하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직원은 보안 요원이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관료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서연아. 서준은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용감해져야 해. 나쁜 사람들이 아빠가 너에게 준 것을 찾고 있지만 내가 너와 서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약속할게.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엄마 아빠를 해친 것처럼 우리도 해칠까요? 내가 여기 있는 한은 아니야. 날 봐, 얘야. 서준은 그녀의 겁먹은 눈이 자신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는 10살 때 여동생을 잃었어. 서진이처럼 아팠는데 도와줄 돈이 없었어.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지만 서진이는 구할 수 있고 너희 둘 다 지킬 수 있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설득했는지 서연은 그의 목에 팔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서준은 오랫동안 너무나 강했던 이 사나운 어린 소녀를 안심시키고 마침내 무너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박 의사는 조용히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준은 병원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이에게 깨끗한 옷, 진짜 음식, 책과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치료 중에 서진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는 서진이가 공룡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우리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밤 서진이가 잠들었을 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재미있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간지럽히고 집안을 쫓아다니셨죠. 우리는 행복했어요, 박 대표님.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너희는 여전히 가족이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너와 서진이, 그 유대는 깨지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걔를 돌볼 수 있겠어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할 필요 없어, 서연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팀의 일원이 되게 해줘.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부자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서준은 22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 무력함의 잿더미 위에서 세운 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보면 나는 10살 때의 나를 보거든. 무섭고 화나고 무력했던 나는 다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나를 봐. 그리고 왜? 아마도 나는 모든 잘못된 이유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 서연아. 아마도 나는 네 동생을 구함으로써 내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아마도 이건 이기적인 걸지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날 밤 서연이가 마침내 서준이 그녀를 위해 주문한 안락 의자에서 잠들었을 때 그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철로부터 부재중 전화 23통, 회의를 요구하는 이메일 15개, 그의 CFO로부터 영철이 회사 신용카드의 무단 비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문자 한 통. 그들은 빙빙 돌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불안해하게 둬. 서준은 보안 이메일을 열고 서울연방경찰청에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국방계약 사기 및 살인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즉시 화이트칼라 범죄 부서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장비와 내부 고발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하기 전에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집어넣을 때 그는 복도 끝에 있는 한 인물, 천천히 카트를 밀고 있는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일이 아니라 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남자는 돌아서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서준의 본능이 위험을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의 사무실에 나타난 연방경찰 요원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수요원 최수진 키 160cm도 안 되고 35세도 채 안 되어 보였으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메일 읽었습니다. 당신 회사에 대한 심각한 주장입니다. 서준은 이정훈의 USB 드라이브 4본을 책상 너머로 밀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품질 관리 사기, 위조된 보고서, 이정훈이 이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증거. 최 요원은 노트북에 USB 드라이브를 삽입했고 읽어내려가면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공개되면 회사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수십억의 군사 계약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당신의 사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제 회사의 누군가가 생명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고장 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정훈의 딸이 저에게 USB 드라이브를 주었습니다. 7살입니다. 6개월 동안 이것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현재 이 병원에서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최 요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위협했다고요. 지금 보안팀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요원님,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정훈의 죽음을 명령한 사람은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48시간을 주십시오. 김영철의 통신 및 재무 기록에 대한 영장을 받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영철이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오후의 임원회의에서 김영철은 서준 바로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미소는 상냥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애여준 계속 찾고 있었네. 영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조 부서 예산에 몇 가지 불규칙한 점이 있어서 논의하고 싶었네. 불규칙? 서준은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보관된 직원 파일, 구체적으로 이정훈의 파일에 접근한 것 같더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 그의 죽음은. 하지만 나는 왜 누군가가 사망한 직원의 기록을 6개월이나 지난 후에 파헤치고 있는지 궁금하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일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인력을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게 사망한 사람들은요. 영철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비록 나는 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을 방문하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 듣자 하니 아주 자비로운 행동이더군. 그래서 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준에게 서연이와 서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병원 방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는 그가 서준을 미행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자선 활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군. 영철. 아니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네. 요즘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서. 감정적인 결정은 우리 업계에서 위험할 수 있네. 때로는 사람들이 가망 없는 일에 집착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기도 하지.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서연이와 서진이는 부수적인 피해가 될 것이라는. 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영철, 분명히 말해두지. 그 아이들은 내 보호 아래에 있어.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든 생긴다면 내가 직접 널 파멸시킬 거야. 돈, 명성, 사업 따위는 상관없어.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이 회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알아들었나? 영철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면서 그 아래 추악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회의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서준은 즉시 최 요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영철은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체 임원 이사회 앞에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서준, 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철이 당신 생각만큼 위험하다면 지금 처리 중입니다. 영장만 가져다 주세요. 그날 오후 서준은 병실에서 서연이와 서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서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깨어 있었고 혈색이 약간 좋아졌으며 서준이 가져다 준 봉제 티라노사우루스를 보고 정말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나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복지과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올까요? 서준은 이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 너희가 함께 지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누군가 너희 둘 다 돌보고 싶어 한다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탁 가정 같은 거요? 입양 말이야, 서연아. 내가 일주일 전에 너희 삶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라는 거 알아. 내가 너희 부모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자원과 보호 능력이 있고 너희 둘을 아주 많이 아끼게 됐어. 만약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를 입양하고 싶으시다고요? 정말요? 정말로. 만약 너희가 나를 받아준다면. 그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흐느꼈습니다. 네, 제발요. 서진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그녀를 꽉 안으며 가슴 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수십억을 모았으며 비즈니스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 순간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약속할게. 병원 창문 밖 3층 아래 검은 세단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내리고 김영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서준이 방금 아이에게 입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영철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그럼 오늘 밤 비계획으로 넘어간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새벽 2시 47분 서울 종합병원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서진이의 침대 옆 의자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겁에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소음 위로 소리쳤습니다. 서준의 안전훈련이 즉시 발동했습니다. 내 옆에 있어, 둘 다. 그는 서진이를 팔에 안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걷기에는 너무 약했고 그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지만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잠갔습니다. 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문 밑으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연기, 진짜 불.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안팀에 전화했습니다. 김 팀장 447호실에 갇혔어.
문이 밖에서 잠겼어. 불이 났어. 지금 당장 와. 그는 서연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창문, 도와줘. 그들은 함께 서진이의 침대를 벽에 밀었고 서준은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들은 4층 높이에 있었고 이쪽에는 비상계단이 없었지만 건물 외벽을 따라 폭이 겨우 20cm인 선반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껏 그랬던 것보다 더 용감해져야 해. 서준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저 선반으로 나가서 건물을 따라 다음 창문으로 이동할 거야. 할 수 있겠니? 서연이는 좁은 선반과 4층 높이의 낙하, 그리고 의식을 잃은 동생을 보았다가 다시 서준을 보았습니다. 서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맙소사! 이 어린 소녀는 놀라웠다. 서준은 한 팔로 서진이를 가슴에 안고 다른 한 팔로는 건물을 잡고 먼저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 주위를 휘몰아쳤습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은 치명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창문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이 그것을 걷어차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서연이의 방 안에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의 보안팀이 도착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 팀장이 안에서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우리를 여기서 꺼내줘. 그들은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서진이를 바닥에 눕히고 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다행이야. 소방대가 몇 분 후에 도착했지만 불은 국소적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방만, 그리고 의심스럽게도 불은 복돼서 그들의 문 바로 밖에서 시작되어 유일한 출구를 막았습니다. 문의 전자 잠금 장치는 수동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최 요원은 1시간 안에 도착했고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영장을 받았습니다. 2시간 전에 영철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이정훈을 죽인 트럭을 소유한 유령 회사로의 은행 송금 증거를 찾았습니다. 네, 알려진 암살자와의 통신 기록도요. 서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구금 중입니다. 서준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 요원은 계속했습니다. 영철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더 높은 곳까지 이어집니다. 이사 3명을 포함하여 CFO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군사 계약에서 수백만 달러를 횡령해 왔습니다. 이정훈이 발견했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개입했습니다. 오늘 밤의 화재, 영철은 감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태우에게 등록된 대포폰으로 추적했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태우는 그의 개인 변호사였고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태우가?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태우가 이걸 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 체포되고 있습니다. 서준, 당신은 이 음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정부를 속이고 수년 동안 자신들의 흔적을 덮어왔습니다. 이정훈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더 압박했다면 그들은 당신도 죽였을 것입니다. 서준은 지치고 겁에 질린 채 그에게 웅크리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최 요원님, 이 아이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진짜 보호요. 내일 긴급 입양 서류를 제출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연방보호구금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연방보안관이 있는 안전가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안 돼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나웠습니다. 저는 안 떠날 거예요, 박 대표님. 그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가족이에요. 최 요원은 서준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함께 안전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짐 싸세요, 서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2시간 후 서준은 경기도 외곽의 연방경찰 안전가옥에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진이는 구급차로 이송되어 의료팀과 함께 주침실에 설치된 병원 침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뉴스 알림으로 진동했습니다. 서준테크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스캔들은 터지고 있었고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평화로운 얼굴, 서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보았고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여동생이 죽은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박서준은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았고 그는 누군가가 그들을 빼앗아 가기 전에 온 세상을 불태울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안전가옥에서의 3주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서진이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서진이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화학요법은 효과가 있었고 박 의사는 안전한 화상통화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그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는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사랑스러운 3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서준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공룡책 읽어줘. 그리고 서준은 바보 같은 목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읽어주었고 서연이는 웃고 서진이는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아래에서 서준은 인생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무팀은 입양 서류를 위해 24시간 일하면서 동시에 서준테크 스캔들의 여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3명 CFO 그리고 김영철을 포함하여 여고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구는 조사가 있을 때까지 모든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서준테크의 주가는 3주 만에 60% 하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화상회의 중에 경고했습니다. 주주들이 당신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구하게도 서준은 서연이가 서진이에게 티라노사우루스 그림을 색칠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입양 심리는 2주 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제. 서울아동보호서비스의 책임자인 박혜진은 연방경찰 회의실에서 서준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열정은 감사하지만 제 우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32세의 미혼 남성으로 부모 경험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정확히 23일 전에 만났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범죄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살해 위협 때문에 연방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을 살아있게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진이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조부모도 삼촌이나 이모도 없습니다. 저 없이는 그들은 다른 위탁 가정으로 헤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즉시 함께 배치할 수 없을 때 이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 부장님,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부양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기업 지도자 자선가 정치인들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죠, 박 대표님? 정말로 이것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그의 직계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제 여동생 서아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비공이었고 어머니는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우리는 보험이 없었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8살짜리 여동생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손을 잡았고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서준테크를 맨손으로 세웠습니다. 28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맹세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아를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서아와 같은 나이, 같은 병과 싸우고 있는 서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제가 여동생을 잃었을 때보다 겨우 2살 어렸습니다. 그들은 저였습니다. 박 부장님, 제 과거가 바로 그 병원에 있었고 저에게 결말을 다시 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발 그들을 저에게서 데려가지 마세요. 그들은 제 2번째 기회입니다. 저는 서아를 구할 수 없지만 서진이는 구할 수 있고 서연이가 제가 느꼈던 무력감을 결코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판사님께 승인을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만약 당신이 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제가 직접 당신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완벽하게. 그날 밤 서준은 서연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로 터져 나왔고 그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껴안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아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눈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네 아빠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당신은 그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라요. 아빠는 항상 제 아빠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선택해준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족이 되게 하죠. 가족? 서준은 그 단어를 반복했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멋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로 그거야. 서진이가 공룡책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읽어!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고 어린 소년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항상 친구, 항상. 하지만 그가 책을 읽는 동안 서준은 무언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방경찰은 공모자들을 체포했지만 최 요원은 그를 괴롭혔던 무언가를 언급했습니다. 사기는 더 높은 곳까지 이어진다. 그들은 영철과 이사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놓친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나? 끝나지 않았다. 네가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 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USB 드라이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와 서진이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추가 보안 요원, 현재 민간 경호를 맡고 있는 전 해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했습니다. 안전가옥은 요새가 되었지만 그는 편집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가 의심스러워 보였고 모든 낯선 사람의 시선이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눈치챘습니다. 걱정되시죠? 그녀가 어느 날 오후 서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거야. 아직도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듣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모르겠다, 얘야.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야. 서연이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아니 서준 씨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돌아가신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셨죠. 어떤 분이셨어요? 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었어. 친절하고 재미있고 용감했지. 나비를 좋아했어. 우리 뒷마당에서 잡아서는 너무 아름다워서 가둬둘 수 없다며 놓아주곤 했지. 서진이와 공룡처럼요. 서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준은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살의 서준이 8살의 서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프기 2주 전에 찍은 거야. 서연이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끝까지 그랬어. 아플 때도 그녀는 웃으며 눈을 감으면 보이는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들이 자신을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했어. 지금 그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준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서연이의 질문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내가 그날 병원에 있었던 거겠지. 아마도 서아가 나를 너에게 보낸 거겠지. 서연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그렇게 해서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했던 만큼 당신도 우리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정말로 그날 밤 초의 요원이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서준 재무 기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횡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5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이 빼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영철이나 이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뇌물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해외 계좌로 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더 큰 인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작전을 조율한 누군가, 영철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주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단서가 있습니까? 하나. 영철이 우리가 맞기 전에 감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케이맨 제도의 한 번호로 추적했습니다. 그 계좌는 타이탄 홀딩스라는 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처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 요원님,
타이탄홀딩스의 법인 구조를 조사해 주십시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내십시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준 이런 종류의 유령 법인은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풀리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서연이는 공룡을 안고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서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서연이는 최고의 이야기꾼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용감한 작은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그때 그를 영원히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친절한 거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이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진이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고 작은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서준의 가슴은 감정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옥을 겪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결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잠들 수 없었던 서준은 부엌에 앉아 이정훈의 파일을 100번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놓친 무언가, 누가 정말로 이 배후에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술 보고서 중 하나에 이정훈의 필체로 된 메모를 보았습니다. 전압 사양을 원래 군사 표준과 대조 확인할 것. PMJ가 적절한 테스트 없이 교체를 승인한 PMJ 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5년 전에 서준테크 임원 명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운영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그의 삼촌, 아버지의 형제, 서준이 서준테크를 스타트업에서 수십억 달러 제국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준 사람, 8년 전 주택 화재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에게 두 번째 아버지 같았던 사람, 우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항상 의심스러워 보였던 주택 화재, 서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삼촌 박민준은 2년 전에 은퇴하여 K맨 제도로 이사했습니다. 황금기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심지어 그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준이 은퇴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다면, 사기, 은폐, 이정훈의 살인, 심지어 서준의 목숨을 노린 시도까지, 만약 그의 삼촌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그의 부모님을 죽였다면, 그의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 서준, 내 부모님 집의 불이 정말 어떻게 시작됐을까? 네가 24살에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내 삼촌이 너를 이끌어주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서준은 목구멍으로 담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제국 전체가 그의 부모님의 무덤 위에 세워졌고 그의 삼촌이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새벽 3시, 서준은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님, 박지영입니다. 서진이의 열이 41도까지 올랐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서준은 몇 초 만에 일어나 서연이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얘야, 서진이가 병원에 가야 해. 빨리 옷 입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을까요? 아니,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공포가 그의 내장을 찢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구급차는 연방경찰이 준비한 것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뒤에서 서준의 손을 잡았고 구급대원들은 의식을 잃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서진이를 돌봤습니다. 폐에 체액이 차고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폐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이것과 싸울 수 없습니다. 병원 연방경찰이 미리 확보한 다른 시설에서 박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삽관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의 몸은 감염과 화학요법을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세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이를 중환자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고 서준은 그녀를 가까이 안았고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잃을 수 없어.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나도 서진이를 잃을 수 없어. 엄마 아빠에게서 남은 건 걔뿐이야. 나 있잖아.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는 누나처럼 싸움꾼이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대기실에서 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최 요원이 커피와 수사 업데이트를 가지고 도착했지만 서준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도 저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작은 소년뿐이었습니다. 서아가 싸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가 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이틀 무렵
박 의사는 지쳤지만 약간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안정됐어요. 항생제가 듣고 있어요. 숨쉬기가 나아졌어요. 하지만 서준 화학요법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의 몸은 두 가지 전투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암이 퍼지게 둘 건가요? 위험이지만 계속하면 감염으로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준은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를 볼 수 있나요? 서진이는 병원 침대에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튜브와 전선이 사방에 있었지만 그의 혈색은 더 좋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서준은 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봐, 친구. 우리를 꽤 놀라게 했지만 괜찮아질 거야. 듣고 있니? 넌 이겨낼 거야. 왜냐하면 넌 강하니까. 넌 산토스고 산토스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넌 이제 실바야. 서연이가 깨어나서 그들에게 합류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잖아. 그렇지, 서준? 그렇지. 서준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켜. 그날 오후 서연이가 서진이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서준은 법무팀의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준, 입양에 문제가 생겼어. 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어. 누구? 박민준, 내 삼촌. 그는 유일한 생존 친척으로서 네가 입양하려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네가 부모가 되기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어. 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망할 놈이. 그는 글로리아 마틴을 고용했어. 그녀는 남동부 최고의 가족법 변호사야. 그들은 형사 조사가 완료되고 내 정신 상태가 적절하게 평가될 때까지 아이들을 민준과 함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는 범죄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야. 서준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는 멈췄습니다.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죽이거나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아니, 민준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서준이 가지고 있는 것, 그를 위협하는 것, USB 드라이브, 증거. 민준은 서준이 아이들에게 보관하라고 주었거나 그들이 그를 폭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급 심리를 잡아 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묻어버릴 거야. 하지만 먼저 그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삼촌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서준타워로 돌아가야 했고 그의 삼촌이 은퇴할 때 남겨둔 그대로 잠겨 보존된 그의 옛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최요원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 삼촌이 내 생각만큼 위험하다면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해. 그는 기록을 보관했어. 민준은 꼼꼼해. 그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누군가 그를 배신하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 파일을 보관했을 거야. 그가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 내 팀이 하게 해줘. 그들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를 거야. 나는 알 거야. 모두의 조언에 반하여 서준은 완전한 연방경찰 호위를 받으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와 서진이는 삼엄한 경비 아래 경기도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는 그가 떠나기 전에 그를 맹렬하게 껴안았습니다. 조심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네가 돌아와야 해. 그럴 거야. 약속할게. 서준타워는 유령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조사 중에 해고되었습니다.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의 발걸음 소리는 그가 임원층으로 향할 때 대리석 로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은 서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세련되고 정교하며 골동품 가구와 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은 항상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준은 곧장 책장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다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손자의 병법, 이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책. 그는 서준이 어렸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인용하며 전략, 인내심, 조작을 가르쳤습니다. 서준은 선반에서 책을 꺼냈고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책장이 회전하며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조합은 서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숫자를 입력하면서 떨렸습니다. 물론 민준은 서아의 생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뒤틀린 감상주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 수십 개의 파일, 해외 계좌 명세서, 김영철과의 통신 기록, 타이탄 프로젝트 사기 계획, 이정훈을 죽인 암살자에게 지불한 기록, 그리고 서준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실바 가족 보험이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 그는 그것을 열었고 그의 세상은 폭발했습니다. 안에는 화재가 났던 밤에 그의 부모님 집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소방서의 공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불이 나기 전에 찍은 것으로 가스관에 부착된 타이머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의 필체로 된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한 필요한 희생. 형은 너무 무르다. 확장 계획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서준은 더 유연하다. 적절한 후계자로 빚어질 수 있다. 서준의 시야는 눈물과 분노로 흐려졌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회사를 훔치고 서준을 그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서아의 의료 파일, 그녀의 백혈병 치료가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들은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보장되었지만 민주는 승인서를 가로채고 숨기고 서아를 죽게 내버려 두고 서준에게 무력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제국을 건설하도록 이끌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너무 떨려서 서류를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그의 평생, 여동생의 죽음, 부모님의 살인, 그가 세운 제국, 모든 것이 그의 삼촌에 의해 조율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꼭두각시였습니다. 안녕 서준. 서준이 돌았다. 박민준이 문간에 서 있었고 서준이 기억하는 그대로 기품 있고 은발이며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마치 점심을 먹으러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숨을 참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라. 언제쯤 알아챌까 궁금했네. 민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솔직히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 넌 사업에는 항상 뛰어났지만 사적인 일에는 둔했지. 당신이 그들을 죽였어. 서준이 속삭였다. 엄마 아빠를 죽였어. 서아를 죽게 내버려 뒀어. 왜? 그들은 약했으니까. 네 아버지는 서준 테크를 작고 관리 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했어. 그는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모든 것을 희생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 민주는 사무실로 들어섰다. 내가 그 교훈을 가르쳐 줬지. 서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 국내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 내가 널 만들었어. 당신은 날 파괴했어. 내가 널 불 속에서 강철처럼 단련시켰지.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실이 널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누군가로 빚어냈어. 서준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아이들, 이정훈의 아이들. 당신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 부수적인 피해. 정훈이 사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문제가 되었지. 그의 죽음은 필요했어. 아이들은 그냥 느슨한 끝이었을 뿐이야.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네가 개입했지. 집착했어. 내 아버지처럼 무르게 변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려고 했지. 그들이 날 인간으로 만들고 있어. 정확해. 그게 문제야. 민주는 재킷에서 총을 꺼냈다. 나는 네가 물러서서 아이들을 위탁 가정으로 보내고 내가 조용히 조사를 처리하게 두기를 바랐지. 하지만 네가 내 손을 억지로 쓰게 했어. 네가 들고 있는 그 파일들이 나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유일한 증거야. 그것들이 파괴되고 네가 죽으면 나는 네가 처음부터 주모자였다고 주장할 거야. 슬픔과 압박이 널 자살로 몰아갔다고. 아주 비극적이지. 그리고 나는 그 불쌍한 고아들을 위로하고 직접 입양해서 그들의 감사를 이용해 회사의 이미지를 재건할 거야. 서준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미쳤어. 나는 실용적이야. 잘못 놓인 감상적인 순간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하게 둘 만큼 힘들게 일했어. 내 문제 서준. 항상 네가 너무 많이 느낀다는 거였어. 서아의 죽음이 감정은 약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대신에 넌 두 아이가 널 더 취약하게 만들게 뒀어. 사무실 문이 터져 열렸다. 연방경찰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들이닥쳤다. 총 내려. 박민준, 넌 체포됐어. 민준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슬프게 서준을 보았다. 넌 내 유산, 내 걸작이 되었어야 했는데 대신에 넌 그냥 또 다른 실망일 뿐이야. 그는 총을 자신에게 돌렸다. 안 돼. 서준이 앞으로 뛰어들었지만 최 요원이 그를 잡았다. 총성이 텅 빈 건물을 통해 울려 퍼졌다. 박민준은 바닥에 쓰러졌고 부딪히기도 전에 죽었다. 서준은 무릎을 꿇고 삼촌의 시신을 응시하며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동시에 느꼈다. 안도감, 공포, 슬픔, 분노. 최 요원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서준 다 잡았어.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어. 녹음됐어. 넌 이제 안전해. 아이들도 안전해.
하지만 서준은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의 인생 22년이 거짓이었다. 모든 성공, 모든 성취가 그의 가족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은 받았다. 서준, 괜찮아? 이상해 보여. 그는 눈을 감았고 갑자기 번개처럼 명료함이 그를 덮쳤다. 그래, 그의 과거는 거짓과 조작 위에 세워졌다. 그래, 그의 삼촌은 그의 트라우마와 동기를 뒤틀었다. 하지만 서연이와 서진이, 그들은 진짜였다.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 선택은 그가 성인으로서 내린 최초의 진정으로 자유로운 결정이었다. 괜찮아 얘야.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너와 서진이 우리 가족에게로 집에 가고 있어. 약속해? 약속할게. 그리고 서연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너와 서진이, 너희는 그냥 서진이의 목숨을 구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내 목숨을 구했어. 2주 후 서준은 가정법원에 서서 서연이와 서진이의 미래를 결정할 판사 앞에 섰다. 법정은 언론, 사회복지사, 연방경찰요원, 그리고 삼촌의 계획에서 무죄로 입증된 몇 안 되는 서준의 남은 임원진으로 가득 찼다. 서진이는 앞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약했지만 회복 중이었다. 서연이는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아이 모두 서준이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보였다. 서준은 서연이의 시선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입 모양으로 말했다. 마가렛 토레스라는 엄격한 여성 판사가 그녀 앞에 파일을 검토했다. 이것은 제가 주재한 입양 사건 중 가장 이례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박 대표님. 당신은 이 아이들을 정확히 43일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당신은 현재 국내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사기 스캔들에 연루된 회사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생존 친척은 최근 여러 건의 살인을 자백한 후 자살했습니다. 당신은 32세로 부모 경험이 없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거절할 것이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계속했다. 저는 또한 박지영 의사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서진이의 치료에 깊이 관여하여 모든 약속에 참석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합니다. 저는 연방경찰의 최수진 특수요원의 진술을 읽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저없이 서진이의 치료에 2억 원 이상을 지출했음을 보여주는 재무 기록을 보았습니다. 판사는 서연이와 서진이를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서연 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서연 양, 법정에 당신이 저에게 말한 것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는 일어섰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판사님, 서준이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어요. 제 목숨도 구했어요. 아무도 싸워주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싸워줬어요. 우리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서준은 저를 다시 안전하게 느끼게 해줘요.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서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매일 밤 공룡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가족이에요. 그냥 서류가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토레스 판사의 엄격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서진 군 박 대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진이는 서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서준은 이제 내 아빠야. 법정은 속삭임으로 술렁였다. 토레스 판사가 침묵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박 대표님, 입양은 영구적인 평생의 약속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치료, 인내심, 일관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판사님, 서준은 목소리를 분명하고 강하게 말했다. 제 인생의 첫 22년 동안 저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채우기 위해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서연이와 서진이를 만났고 서아를 잃은 후 처음으로 이익을 넘어선 목적, 야망을 넘어선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제 남은 인생을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도록 보장하는 데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닙니다, 판사님. 이것은 신성한 맹세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고 그러다 미소를 지었다.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박 대표님,
이 법정은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서연이와 서진이는 당신의 보호 아래 머물고 싶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은 안정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봉을 들었다. 따라서 이 법정은 입양 청원을 승인합니다. 박서준, 당신은 이로써 이서연과 이서진의 법적 아버지이자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졌다. 법정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서연이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서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뛰어들었다. 서진이는 최대한 빨리 휠체어를 밀었고 서준은 남은 팔로 그를 안아 두 아이를 모두 껴안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서연이가 그의 어깨에 흐느꼈다. 진짜 가족. 우리는 가족이야. 서준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동의했다. 영원히. 박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박 대표님. 아니면 아빠라고 해야 할까요? 서준도 괜찮아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하지만 아빠도 괜찮아요. 최요원이 다음에 나타났다. 서준 모든 증거 처리를 마쳤습니다. 박민준의 재산은 정부와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몰수될 것이지만 당신의 개인 자산은 깨끗합니다. 서준 테크를 재건할 자유가 있습니다. 서준은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았다가 다시 최요원을 보았다. 몇 가지 변화를 줄 겁니다. 서준 테크는 완전히 구조 조정 중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윤리 감독, 그리고 새로운 사명 선언. 기익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아재단을 설립하여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암치료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죽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여동생 이름을 따서 짓는 거예요? 내 두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서. 서준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서아는 나에게 상실에 대해 가르쳐줬어. 너와 서진이는 나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쳐줬지. 그건 쓸 가치가 있는 유산이야. 그들이 법정을 떠날 때 기자들이 질문을 외치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서준은 아이들을 가까이 안고 깊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22년 동안 여동생의 죽음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그는 틀렸다. 제국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돈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없었다. 성공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오직 가족만이. 서연이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서준, 이제 집에 가도 돼. 집. 그는 서울 외곽에 집을 샀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히 크고 서진이가 더 강해지면 놀 수 있는 뒷마당이 있는 그냥 몸이 건조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집. 그래, 얘야, 집에 가자. 하지만 그들이 차로 걸어갈 때 서준은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인물, 기둥 뒤에 부분적으로 숨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서준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에 대해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서준이 그것을 처리하기도 전에 서진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법정 후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 그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멋지게 들렸다. 그랬지, 그렇지. 서준은 불안함을 떨쳐내며 웃었다. 무슨 맛 원해, 친구? 공룡 맛? 그건 진짜 맛이 아닌 것 같은데. 상상력이 있으면 진짜야. 서연이가 웃었다. 그는 고무 공룡이 들어간 초콜릿을 원한다는 뜻이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전해 가면서 서준은 백미러를 보았다. 그 여자가 검은 세단으로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안전훈련이 즉시 발동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또 한 번 틀었다. 세단이 따라왔다. 서연아, 나를 위해 해줄 게 있어. 서준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침착하게 말했다. 안전벨트 매. 서진이 것도. 빨리 운전하는 놀이를 할 거야. 서연이는 나이보다 현명하게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왜냐고 묻지 않고 서진이의 카시트 끈을 확인했다. 서준은 보안팀에 전화했다. 미행당하고 있어. 검은 세단 번호판. 그는 그것을 읊었다. 안전한 곳에서 만나자. 하지만 그의 팀이 응답하기도 전에 검은 세단이 속도를 내어 서준의 차 옆에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고 서준은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죽었다. 그녀는 22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거기 검은 세단의 조수석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의 여동생 서아였다. 서준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검은 세단이 그의 옆에 멈췄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리는 여자가 22년은 더 나이가 들었지만 틀림없이 그의 여동생 서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차에 있어.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에게 속삭였다. 문 잠가. 그는 다리가 거의 그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나갔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준,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만 나야. 정말 나야. 넌 죽었어. 서준이 숨을 헐떡였다. 내가 네가 죽는 걸 봤어. 내 장례식에 갔어. 넌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봤어. 서아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민준이 의료 기록을 바꿨어. 그는 나를 병원에서 빼냈어. 모두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캐나다의 사설 시설에서 나를 살아있게 했어. 나는 8살이었어. 그는 너와 엄마 아빠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버렸다고 말했어. 서준은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왜 그가... 나는 그의 지렛대, 그의 보험이었어. 그는 나를 고립시켜 키웠고 그의 수사관으로 훈련시켰어. 6개월 전에 그는 나를 이정훈을 감시하라고 보냈어. 내가 서연이와 서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어. 나는 그 사랑을 가졌던 것, 너를 가졌던 것을 기억했어.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나는 파헤치기 시작했어. 모든 것, 살인, 사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이정훈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 그래서 나는 너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림자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면서. 서준은 거리를 좁히고 여동생을 품에 안았다. 맙소사, 서아 살아있었어? 살아있어.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흐느꼈다.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네가 남긴 구멍 주위로 내 평생을 쌓았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서준, 괜찮아? 서준은 돌아서서 서연이가 서진이와 함께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서진이는 공룡을 든 채 그녀 뒤에서 엿보고 있었다. 서준은 무릎을 꿇고 서연이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 사람은 내 여동생 서아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내내 살아있었어.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나비 누나요. 기적 같아요. 서아도 무릎을 꿇고 서연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정말 살아있어. 그리고 서연아, 네 아버지에게 경고하려고 했지만 충분히 빠르지 못했어. 미안해. 서연이는 앞으로 나아가 서아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노력하셨고 우리를 위해 서준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을 가족으로 만들어요. 서진이가 다가왔다. 당신은 서연이가 내 누나인 것처럼 서준의 누나예요? 그래.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렇게. 그럼 당신은 내 이모네요. 저는 이모가 없었어요. 서준은 여동생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지켜보며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서아, 집에 왔으면 좋겠어. 정말로? 집. 서연이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제발 네라고 말해줘. 서아는 웃었다. 서준이 어린 시절 이후로 듣지 못했던 소리. 알았어. 그래. 집에 갈게. 3개월 후 서준은 뒷마당에서 서진이가 이모 서아와 함께 나비를 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박 의사는 그가 완전히 완치되었다고 선언했다. 서연이는 서아 재단을 위해 레모네이드 갑 한 대를 차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라고 믿어져? 서아가 서진이를 어깨에 메고 그의 옆에 나타나며 물었다. 어떤 날은 꿈이라고 확신해. 서준은 인정했다.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여기 있고 살아있고 함께야. 그날 밤 서진이가 잠자리에 들고 서연이가 책을 읽은 후 서준은 서아와 함께 현관에 앉아 반딧불이를 보았다. 민주는 내게 교훈을 가르쳐줬어. 서준이 말했다.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사랑 없는 성공은 아무 가치가 없어. 목적 없는 힘은 공허해.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게 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제국이야. 서연이가 문간에 나타났다. 잠이 안 와요. 얘기해도 돼요? 서준은 팔을 벌렸고 그녀는 그의 무릎에 올라탔다. 무슨 생각하니 얘야? 엄마 아빠가 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괜찮아 하실까요? 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야. 곱하는 거야. 내 부모님은 항상 내 부모님일 거야. 하지만 나도 네 아빠야. 그게 그분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아. 4명의 부모님,
한 명의 누나 이모 그리고 한 명의 남동생 서연이가 세었다. 가족이 많네요. 그게 딱 맞는 양이야. 서아가 말했다. 서연이는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아빠, 제가 18살이 되면 저를 보내실 건가요? 이서연 실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위탁 아동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이곳은 영원히 내 집이야. 알겠니? 알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얘야.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중에 서준은 그날 오후의 사진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1년 전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그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가졌다. 선택,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민주는 그에게 사랑은 약점이라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민주는 틀렸다. 사랑은 약점이 아니었고 가장 큰 힘이었다. 진정한 성공은 원이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진 삶과 당신이 치유한 마음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서연이와 서진이의 목숨을 구했지만 진실은 그들이 먼저 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열린 창문을 통해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서준은 마침내 진정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제국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두 번째 기회를 믿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